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SM 솔루션스의 김상무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검증, 실질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개념이나 분류,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선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런 업계 동향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술적인 그리고 업계 요구 사항에 맞는 그런 보안 취약점의 분류 그리고 거기에 담당하는 각각의 검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월가량 저기 사무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여러 세션들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OEM이나 티어 1, 티어 2, 티어 3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건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미 이 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논의가 되었고요.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뭐 사이버 보안을 점검한다 이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그 각 회사의 사이버 보안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정책, 문화,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게 프로젝트별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각종 사이버 점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버 보안에 정의되어 있는 21434에 보면은 이게 자동차 산업은 조립 산업이다 보니까 OEM 혼자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뭐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티어 1, 티어 2, 티어 3 여러 협력 회사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들 간에 어떻게 서로 그 업무를 나누어서 그 사이버 보안을 활동할 수 있는지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도 어떻게 유지 보수되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정책,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미 사실 풍성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뭐 그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최대한 많이 검증된 상태의 자동차, 각종 모듈들을 우리가 생산하고 그거를 자동차에 탑재하고 운행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내용인데 그럼 실제로 그런 제어기라든지 뭐 AV라든지 클러스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해서 어떤 식으로 그 잠재되어 있는 위험, 잠재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발견하는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은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요런 내용들이 지금 WP29라든지 그 다음에 이 R15죠. W19에서 정의한 R15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 그런 기술적인 내용은 ISO 21434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21434 같은 문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계에서 만든 문서들을 보면은 정확히 어떤 테스트를 하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문화, 어떤 그다음에 규제, 그다음에 조직, 체계 뭐 이런 것들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고하고요. 오히려 이런 사이버 보안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OEM사에게 많은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 해석할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티어 1, 티어 2, 티어 3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같이 일하시는 OEM사가 제공하는 방법대로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ISO 21434에서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의 인증은 티어 1, 티어 2, 티어 3가 받는 게 아니라 사실 OEM사가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21434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티어 1, 티어 2, 티어 3는 사이버 시큐리티 인터페이스 어그리먼트라는 걸 통해서 티어 1은 OEM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협의하고 어떤 요구사항들을 협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티어 2는 똑같이 인터페이스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티어 1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티어 3는 그런 같은 방식으로 티어 2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의 주체가 되는 OEM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검증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 부품들, 그리고 협력사들에게 그런 걸 요청할 건지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OEM사가 어떤 방향으로 여러 가지 또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할 건지 OEM사에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런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검증 방법들이 사실은 자동차 분야에서만 된 건 아니고요. 사실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업계에서 검토되었고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뭐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어 온 방법론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론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 업계에서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하고 있고 주요한 방법론이 무엇이고 왜 이걸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오늘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박스 쳐서 보여드리는 건 대부분 그 도움이 되고자 그 ISO 21434 원문들을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IS 2134에 여러 곳에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부분의 요구 사항으로서 이제 검증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시큐어 코딩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취약점 스캐닝을 해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 점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 퍼징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적 테스트도 요구하고 있고, 이제 모의 해킹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보다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우선 이제 배경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보안 점검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표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보안은 사실은 품질 밑에 있는 어떤 하위 개념으로 사실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 유명한 이제 ISO 25023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퀄리티 관련된 이제 표준인데 여기에서도 분류표를 보면은 기능, 뭐, 어떤 품질 관점에서는 기능이 적합하게 구현됐는지, 그다음에 적당한 성능이 나오는 건지, 그다음에 사용성은 훌륭한지, 이런 걸 하고 그 한 꼭지로서 이제 보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보안이 점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자동차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모든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IT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해킹으로부터의 이제 공격으로 자유롭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품질에서 보안으로 이제 분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이 더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업계가 발전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사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안전, 품질 관점에서는 ISO 26266이라는 것들이 사실 10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그것에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ISO 21434가 이제 보안 관련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좀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언급하지 않는 기능 테스트라든지 성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21434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안전 검사나 이제 품질 검사에서 이미 다 요구하고 있고 이미 안정한 프로세스로 그런 실험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져 있고요. 보안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하기 위해서 우선 어떤 검증 방법이 효율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보안 취약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이제 방법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ISO 21434에서도 이런 방법론을 선택했는지 전반적인 보안 관점에서의 점검할 때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이제 이런 자동차가 됐던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안점검이라는 건 저기 IT 센터의 파이어월 이쪽의 얘기를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에도 이제 보안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온 게 그거는 이제 사실은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제 시스템 보안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도 돼 있고 이제 예전에는 이쪽으로 많이 공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보안 취약점 공격 패턴들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공격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파이어월이나 이런 IT 센터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 자체를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어떤 업계가 보안 대응에 대해서 이제 중심추가 좀 넘어갔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그 요구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자동차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소프트웨어 그 해킹 공격을 많이 받은 회사라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대표해가지고 앞 세션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 관점에서 개발 단계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사실 20년 전에 사실 발표하고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데브옵스나 이쪽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ISO 21434에서 요구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해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방법론들이 이미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소프트웨어이 늘어나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이제 커넥티비티가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대응이 또 이제 한번 사고가 터졌을 때 큰 이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법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기술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업계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오늘 주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론들이 사실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비슷하게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 62443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산업 장치인데 여기서도 정적 분석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어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분석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말본드 인풋 테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상 입력을 좀 넣어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퍼징 테스트라는 게 포함되고 있는데 ISO 21434에서 요구하는 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업계인데 뭐 이거는 이제 미국 쪽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제 국가 지침이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이제 하부 일환으로 IT 기기들에 대해서 미국에 이제 들어오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IT 기기들에 대해서는 어떤 테스팅을 할 거냐에 대한 이제 표준이 있는데 UL2900 또 UL 캡이라는 이제 인증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ISO 21434와 똑같은 검증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들은 좀 다른데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찾고 퍼징 테스트라고 정적 분석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DA 같이 FDA가 이제 약만 미국 식품의약국이 약만 만드는 곳은 아니고 그 의료기기들도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점 테스팅에 관련돼서는 그 강인성 테스트 그리고 퍼징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고 알려진 보안 취약점, 정적 분석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자동차만의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보안을 고민하고 보안에 대한 그 안전한 그 보안으로부터 안전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티어 1, 티어 2가 협업을 하는 건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한 10년 전쯤에 그 사이버 세큐리티 팀을 만들었습니다. GM이.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품질 관점에서만 하면은 이게 보통 이제 티어 1, 티어 2로부터 이제 OEM들은 납품받고 그거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이버 세큐리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개발 단계부터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지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GM이 뭐 유독 뛰어나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텔레메틱스 서비스를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빨리 성공한 그 GM 몬스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또 자동차 업계에서 해킹 공격을 빨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GM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GM의 오래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납품하고 있는 티어 1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GM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검증 방법론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론들이 사실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계에서도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21434에도 그냥 그대로 반영됐는데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OEM이 요구하는 것들을 대응해도 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게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관점에서 요구하는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향후에 이런 검증을 진행하실 때 그런 배경을 알고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검증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딱 한 가지 검증 방법으로 모든 보안 취약점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론을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증이라는 게 검증을 했다고 100%뭐 품질이 완벽하고 보안이 완벽하게 방어된 제품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각 분류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이제 검증들은 이제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크게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분류할 방법도 많은데 크게 이 그림으로 보고 그런 보안, 사이버 보안 표준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걸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쉽게 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범위에서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제 보안 약점, 위크니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버 보안 세계는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검증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분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럼 보안 약점은 뭐고 보안 취약점은 뭐냐? 저기 ISO 21434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문을 가져왔는데, 위크니스는 이제 어떤 디펙트, 소프트웨어 버그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의도하지 않은 동작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위크니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취약점, 보안 취약점은 그 위크니스 중에서 그 약점 중에서 그 공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자동차로 말씀드리면은 뭐 자동차가 가다가 혼자 뭔가 버그가 발생해서 이상 동작하거나 뭐 그런 사고를 내는 거는 이제 보안 과정에서 보안 약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보안 취약점이나 비정상 행동을 누군가 밖에서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걸 보안 취약점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포함 관계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버그를 다 보안 약점이라고 칭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알려진 취약점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쪽에서 요구하던 검증 방법이랑 그 보안 쪽에서 요구하는 검증 방법이 많이 겹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건데요. 이게 보안 관점에서는 이제 보안 약점, 위크니스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 품질에서 다 하셨던 거예요. 그 버그 잡으셨고 그리고 비정상 동작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품질하고 이제 보안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복된 방법론들이 많이 적시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보안 약점은 그냥 시스템의 어떤 설계가 됐던 구현했던 결함을 모든 걸 말하는 거고요. 취약점은 그런 보안 약점 중에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취약점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품질 관점에서 크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보안 약점은 이제 버그라고만 치면은 사실 악의성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의도된 악의가 없다 보니까 뭐 이것도 사실 크게 사고가 나고 크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나마 어떤 의도가 없다 보니까 뭐 하지만서도 근데 그 반면에 보안 취약점은 이런 보안 약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집중적이고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질과 보안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분야가 별도로 독립하고 좀 더 집중적인 리소스를 투자해서 검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그 해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의성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류가 있으니까 이제 보안 약점에 대한 이제 검증 방법론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소프트웨어 버그 찾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사실 가장 검증된 거는 이런 도구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훌륭한 엔지니어 교육 잘 시키고 엔지니어들이 코드 리뷰 서로 잘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요구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개발 방법론에서 하는 거고 검증 방법론은 이제 도구화하거나 자동화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방면에서는 사실 수십 년 전에 정적 분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증 방법론에서는 보안 약점은 정적 분석으로 커버하자 이렇게 됐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그 사이버 보안 그 표준이나 그리고 자동차 사이버 보안인 ISO 21434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이 정적 분석 그리고 용어는 좀 바뀝니다. 정적 분석에서도 이제 표현은 이제 정적 분석 또는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정적 분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모든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모든 방법론을 정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도입된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은 품질에서도 쓰고 아마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한 모든 그 방법에서 정적 분석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한 2, 30년 전에 이미 사실 학문적으로 다 검토가 됐는데 이런 이유에서 정적 분석은 보안이 됐던 품질이 됐던 절대 빠지지 않은 검증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술 논문인데요. 개발을 할 때 코딩을 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출시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됐던 버그가 됐던 이거는 코딩 단계에서 대부분 이제 주입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바로 없으면 좋겠는데 이미 주입이 된 상태에서 이런 버그들이 언제 이제 이것들을 발견하냐면은 코딩 단계에서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죠. 각 테스트 단계를 건너가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각 단계에서 하나의 버그를 픽스하는데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코딩 단계, 내가 프로그래머가 내가 짜다가 이거 잘못됐네, 이게 버그네 하고 바로 발견하면 비용이 굉장히 싼데 각 품질 검사가 있던 보안 검사 쪽으로 넘어갔을 때 했을 때는 이제 거의 갔다가 다시 개발실로 넘어야 되니까 또 비용이 증가하고요. 사실 그리고 어떤 차량이나 이런 제품이 출시 이후에 그걸 발견하고 수정하는 거는 사실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보안 취약점이 됐던 그 버그가 됐던 것은 코딩 단계에서 다 주입이 되는데 대부분 거기가 사실은 하나 픽스할 때 비용이 제일 싸면은 이쪽에서 뭔가를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코딩 단계에서 뭔가 검사를 합시다. 그럼 코딩 단계에서 검사하려면은 코딩은 실행하지 않는다 해서 코드만 보고 검사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게 이제 정적 분석이 유명해진 배경이고요. 몇십 년 동안 이게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검증 방법에서 소프트웨어 검증 방법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워낙 오래되고 전통적인 기법이니까 많은 분이 아실 텐데 혹시 이제 낯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상 분석을 뭐 하는 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찾아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짧은 프로그램인데 뭐 어떻게 그 문자를 입력받는 뭐 이런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람 이름 입력받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치면은 뭐 이름이 세 글자 아니면 많아야 뭐 열 글자 이내이기 때문에 뭐 대략 넉넉하게 이제 메모리를 256바이트를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실수로 해서 뭐 500바이트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 메모리 쪽이 문제가 되는 버퍼 오버플로라는 이제 버그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보안 약점 관점이고.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뭐 외부에서 입력할 수 있는 창이었다. 그리고 해커가 알게 돼서 여기서 악의적으로 여기서 1000바이트 아니면 1kB 아니면 10메가 여기다 입력해버리면 사실 시스템이 죽을 수도 있는 버퍼 오버플로 취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드만 보고 발견해주는 기법이 이제 정적 분석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적 분석은 사이버 보안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품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여러 가지 검증을 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코드만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야 할 정도의 여러 가지 런타임 오류까지도 예상해서 잡고 있고요. 뭐 데드록이라든지 뭐 레이스 컨디션까지도 이제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는 또 사이버 보안에 맞는 검사 항목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럼 뭘, 정적 분석으로 뭘 볼까? 이것도 사실 고민이잖아요. 사실 방법론이 이거고, 그런 때 이미 사실은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시큐어 코딩, 보안 관련되거나 이제 정적 분석에 대한 어떤 코딩 규칙 점검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즈라 C, 뭐 서트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표준화되고 수백 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C 언어를 개발할 때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주로 실수가 되니까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표준 문서들이고요. 그 ISO 21434에서도 샘플로 미즈라 C나 서트 C를 가지고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큐어 코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OEM들과 일하실 때 시큐어 코딩 검사해달라고 이제 많이 요구가 오실 건데요. 근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서트 C 얘기밖에 못 들었는데요. 라고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품질하고 보안이 늘 엮여가다 보니까 그 ISO 21434 문서에 미즈라 C하고 서트 C를 둘 다 언급해놨는데 사실은 이 미즈라 C는 ISO 26162 기능 안전 쪽에서 이미 사실은 자동차 업계에서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미 하는 거니까 서트 C는 안 하던 거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티어원들과 협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서트 C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특히 이 보안 약점은 실질적으로 품질 관점에서의 버그와 관련돼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정적 분석 쪽에서 많이 커버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ISO 21444 했던 각종 OEM들이 이런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안 약점이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보안 취약점, 이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방법이 정해진 이런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론들이 제시돼야 되는데 보안 취약점도 이제 뭉뚱그려서 한 가지 방법론을 하면 좋은데 이제 좀 간단하면서도 대응 방법이 명확하게 갈리는 이제 기준이 이제 알려진 보안 취약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좀 긴데 이제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과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이번 이 보안 취약점의 생애를 보시면 됩니다. 보안 취약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발견되고 이용되는지 잘 보시면은 처음엔 전 세계 누군가 한 명이 이런 취약점이 있어 하고 뭐 뛰어난 해커가 됐던 누군가가 발견하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만 아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블랙 해커에서 요거를 이제 해킹에 이용하려고 해서 처음으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업계에서는 제로데이 어택, 모르는 새로운 취약점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고 나면은 이제 각종 IT 업계에서 이게 뭐지? 하고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중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전까지 뭐 일부만 알고 있는 단계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보안 취약점이 이제 업계에서 알려지고 이제 대응책도 나오고 패치도 나와가지고 대응하게 되는 요 단계에 오면은 같은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보안 취약점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예인데 가만 보시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알려지고 패치가 나왔을 때 대응 방법과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대응 방법도 모를 때 사실은 그 검증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 대응하도록 이제 많은 표준들이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픈소스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동차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린 그런 거 안 써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리눅스, 요토 해가지고 다양하게 오픈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게도 공개되겠지만 해커들에도 공개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도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들은 누구나 서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뚫려 있을 경우는 더 쉽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픈소스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요즘에는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모든 소스 코드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뭐 이미 태생부터가 이제 조립 산업이다 보니까 티어 1, 티어 2, 티어 3 오픈소스 다양한 분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데 이제 해커들이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딱 공격할 최종 그 회사나 최종 기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리 초기 단계 티어 1, 티어 2, 티어 3 아니면 오픈소스에 알려진 취약점을 심어놓고 그게 내가 공격하기 원하는 최종 제품에 묻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발하지 않았고 내가 전달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문제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뭐 이렇게 그 펜타곤이라든지 CIA가 해킹 이런 방식으로 해킹 당했고요. 미국의 그 다음에
그 성균관이 이런 식으로 해킹당해가지고 큰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모든 회사들은 이 해킹 위험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명세서 만들어 놓으세요라는 것들이 이제 강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이런 표준들을 요구할 정도로 이런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에 대한 이제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고요. 요 방법론으로는 사실은 알려진 보안 취약점 목록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전 세계가 또 수십 년부터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V로 대표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 그리고 좀 권위 있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관리 주체는 미국 국토부 안보부에서 이제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타라는 이제 그 어떤 보안 기관입니다. 여기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에 좀 의미 있는 주요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그 알려진 보안 취약점 문제점을 리포팅 받고 그거에 패치를 리포팅 받아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발견하고 우리도 여기에 노출되어 있네 했으면 빨리 대응할 수 있게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면 DB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CV라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CV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전 세계 그런 기관들 모여가지고 이 DB가 이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 DB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가 새롭게 이렇게 계속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B를 통해 가지고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점검하는 방향으로 알려진 보안 취약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쪽 소프트웨어 버그는 아까 말씀드린 정적 분석으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 사이버 보안 표준에서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V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CV나 또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명세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DB를 비교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 왜냐면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은 보안 약점, 버그처럼 어떤 알고리즘 패턴도 있는 게 아니고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뭐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버전에 어떤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라는 게 명시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패턴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고민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퍼지 기법인데 이거는 뭐 한 30년 동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퍼지 기법을 하면 되겠다. 그나마 이제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눠진 것 같고요. 퍼징 기법이 뭐냐? 퍼징 테스트가 이 얘기를 드리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냥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이고 무작위. 그러니까 정상적인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테스트를 매우 많이 공격해 보는 겁니다. 딱 보시면 해커들이 하는 거잖아요. 해커들이 뭐 포스트 스캔을 한다든지 해서 막 두드려 보고 얘가 이런 비정상 입력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하네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보안 취약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고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는 사실은 비슷하게 동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화하는 게 퍼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랜덤 테스트랑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랜덤하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의미 있는 그 취약점을 효율적으로 찾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퍼징 기법도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개발이 돼서 비정상 입력을 보안 관점에서 의미 있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타겟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즐 테스트는 이제 사실은 폰들 쪽에서는 이제 아예 언급이 없었던 거라서 이제 폰들 쪽에서 완전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 퍼즐 테스트 동적 테스트와 비슷한데 이제 둘 다 기능 시험과도 이제 퍼즐 테스트 이제 둘 다 이제 동적 테스트인데 기능 테스트하고 비교하면은 기능 테스트는 보통은 정상 입력에 대해서 정상 동작하는지 우리 장비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퍼즐 테스트는 비정상 입력을 한다는 게 이제 보안 관점에서 좀 의미 있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 관점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퍼즐 테스트는 보안 관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 어려운 게 뭐냐면 기능 테스트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기능이 우리 제품의 기능이 10개가 있으면 테스트 케이스 10개 아니면은 그게 또 조합이 된다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뭐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테스트할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든 이제 유한하게 이제 정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퍼즐 테스트는 사실은 비정상 입력을 하다 보니까 비정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유한한 개수는 아니거든요. 무한대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한대 테스트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느냐가 이제 이 부분의 이제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똑같은 동적 테스트를 하더라도 기능 정상 입력을 가지고 이제 기능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을 확보할 거냐 비정상 입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보안 관점을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퍼진 테스트가 정의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퍼진 테스트는 네거티브 테스트, 비정상 입력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주로 퍼진 테스트는 이제 동적 테스트입니다. 한마디로 타겟 실제 동작할 때 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정상 입력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진 테스트 종류가 많습니다. 퍼진 테스트도 이제 종류가 보통 보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타겟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어기를 만들었으면은 그럼 얘를 동적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면은 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API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UI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이제 뭐 동영상 플레이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나 이제 오디오 플레이어 MP3가 있으면은 파일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이제 네트워크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5G로 통신하 뭐야 공격할 수도 있고 CAN, CAN-FD, 오토모티브 이더넷,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적인 이유나 아니면은 그 ISO 21433에 나와 있는 그 취약점의 어떤 피저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게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냐 이런 위험도를 측정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많은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고 이 뭐지 자동차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인 게 프로토콜 버징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에 물리적으로 뭘 차를 뜯어갈 수도 있지만은 해커들이 뭐 자기 위험 노출도 있고 번잡하기 때문에 리모트에서 해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쪽을 많이 공격하게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콜 쪽 관점에서의 퍼즐 테스트를 실질적으로 많은 OEM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해킹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이라든지 그 접근성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IS-2134의 뭐 타라 분석이나 그 다음에 그 보안 취약점에 관련된 그 임팩트가 아니라 피저빌리티, 얼마나 이게 가능한 사용 가능한 취약점이냐 봤을 때, 네트워크 쪽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같은 이유고요. 그런 의미에서 버튼 테스트도 프로토콜 네트워크 쪽에 이제 테스트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이제 각각의 주제가 이제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SO 21434에서는 다양한 검증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안 쪽에 좀 특화되거나 좀 특이하고 OEM들이 새롭게 강하게 요구한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배경에는 다른 업계에서도 이미 검증된 것처럼 이제 보안 약점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버그를 먼저 찾는 방법으로 이제 정적 분석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들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픈 소스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자동화 도구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DB들이 이제 CVE 점검을 요구하고 있고요.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뭐 특별히 어떤 정교화된 방법론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퍼닝 테스트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량의 비정상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아마 각종 OEM들이 요구하시는 검증 방법론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각 OEM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범주 안에 대부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협의하시면은 아마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증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소개는 마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 SM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만 1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M 솔루션즈는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이나 품질 관련된 검증에 관련된 솔루션하고 서비스 쪽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보안 약점, 알려진 보안 취약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에 있어서 이미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브레이티 블랙더 디펜티스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고객사들의 검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모 대표님, 일타 강사가 하는 강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전
그 빙산 그림 처음 나올 때부터 야, 이 그림은 인쇄해서 책상 앞에다 붙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걸로 위크니스하고 취약점 사이도 잘 설명이 된 것 같고, 예, 아, 알려진 취약점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설명도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저 Q&A 창에 질문이 있어서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점검 기법에 대해서 정적 분석, 알려진 취약점, 퍼징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는 어떻게 분류하고 OEM이 펜 테스트 리포트를 요청했을 때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사실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언급은 안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분류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는 저기 품질 관점에서 종합 테스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의 해킹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자동화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 나오면 이제 제품 품질 관점에서 종합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안 관점에서도 이제 이 모이킹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자동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종합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해커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하는 테스트다 보니까 그런 것들 오늘 설명에서는 제외했고요. 그리고 뭘 제출해야 되냐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차이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종합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OEM마다 사실은 좀 선호하는 이런 그 모의 해킹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업체마다 가더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방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의 해킹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모의 해킹은 장점은 뛰어난 해커가 하면은 어떤 방법론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그 보안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 해커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좀 편차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이제 용역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거를 의뢰한 OEM이 선호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다. OEM에서 어떤 규모 아니면 어떤 수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는 업체로부터 해킹 리포트, 페네트레이션 리포트를 받아오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만족하는 업체랑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첨언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리포트를 낸 걸 보니까요. 시스템을 먼저 분석해서 시스템에 어떤 침입 경로가 있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침입 경로별로 알려진 취약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해킹을 시도해 보고요. 그중에 어, 실제 취약점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실험을 해서 그 방법이 제대로 먹히는지, 제대로 방어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 방법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좀 애매한 경우는 해커들이 그냥 시험 엔지니어죠. 시험 엔지니어가 자기의 경험이랑 지식이랑 또 인터넷 등등에서 찾은 정보, 주변의 동료들을 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해킹을 플래닝하고 실제로 시험을 합니다. 시험에 성공했건 안 했건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서 리포트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받으시는 쪽에서는 알려진 취약점들이 대응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최소한 이 침입 경로에 이런 해킹 시도는 대비가 되어 있거나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해킹에는 방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표님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UNR 155에 따르면은 승인할 때 OEM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적용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 차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not limited to라고 해서 그거에 국한하지 말고라는 말이 다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차로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퍼징 테스트도 시스템이 작동할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상태에서 퍼징 테스트를 해야 하기도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위한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외국에 특히 이해상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법론을 명확히 이것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가능성을 이제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이제 퍼지 테스트만 하더라도 비슷한 고민들을 OEM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퍼지 테스트가 이제 좀 많이 사용된 건 모듈별로 테스트하는 것들을 뭐 이제 사실 적용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OEM사들은 그런 비슷한 요구 때문에 그 퍼지 테스트를 차량에 직접 이제 그 캔이나 캐네프디 단자에 연결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실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법 그리고 요즘에 뭐 힐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퍼진 테스트도 그런 식으로 동적 테스트를 그쪽 관점에서는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 질문이 이제 SDV가 본격화되면은 과거에는 차를 한 번 개발하면 그 차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한 번만 개발하고 개발을 종료하게 되지만 이제는 차의 라이프 사이클 내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뭐 서비스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보안 패치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한 번 개발하고 끝났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설명됐던 데브세곱스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런 반복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어떤 면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떤 솔루션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 최적의 효율 향상을 갖고 올 수 있다. 이 질문이 개떡 같은데요.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굉장히 오늘 앞에 데브셉 옵스하고 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검증 방법이나 자동화 도구가 이제 그 많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지금 동시에 지금 관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순수히 검증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 이런 도구들, 제가 오늘 각각의 방법 도구들은 각자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적 분석 도구가 잘 발달되고 있고, 뭐, 오픈소스 알려진 보안 취약점 하는 도구들이 발전되고, 퍼즐테스트 도구들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신 것처럼 뭐, 데브스앱옵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데브셉옵스가 됐던 그런 자동화 시스템, CI/CD라고도 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각각의 이런 검증 솔루션들을 자동화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 전체 방법론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계속 데브셉옵스의 프로세스에 맞게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오늘 소개드린 뭐 이런 검증 방법론들이 계속 자동으로 붙어가지고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빨리 이게 데브옵스가 동작을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이런 검증 방법을 통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 워낙 솔루션들이 서로 잘 인테그레이션 되게 개발되다 보니까 데브셉옵스, CI/CD, 그 다음에 각종 도구들이 이제 연계돼서 되는 관점이 이제 기술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적 관점에서는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뭐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을 안 했지만은 그 WPC에서 나온 오늘의 사이버 보안이 이제 1호 레귤레이션 155번인데 이제 출시 이후에도 그런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법률적 관점에서는 155는 사이버 보안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156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업데이트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차량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저런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검증된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운행 중에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156도 이제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연계함으로써 개발 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검증이 자동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운행 중인 차에도 빠르게 그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데브세옵스 같은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솔루션도 그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내내 또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겠네요. 솔루션 자체도 업데이트업을 해야 되고,
그 데브세곱스 안에 알맞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데브세곱스 주위로 솔루션들의 또 데브옵스가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에도 루프가 막 붙는 그림이 상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현재 질문이 없으니 예, 오늘은 딱 시간 맞춰서 끝내면 좋겠네요. 예, 저희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 사이버 보안 세미나에 계속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